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충격적인 범죄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25세 인도 출신 여성 아누 싱입니다. 아누의 아버지 프로디움 싱과 어머니 수린더 싱은 모두 의사였습니다. 가족은 아누가 태어난 지 2년 후 인도에서 호주로 이민을 와 시드니의 스트레스 필드에 정착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누는 부모님을 끔찍히 사랑하여 항상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잠도 부모님과 함께 자야만 잠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아누는 조숙한 편이었고 10대 초반부터 노출이 심한 옷을 즐겨 입고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누의 부모님은 점점 걱정이 되었고 아누가 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 심지어 홈스쿨링까지 고려했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아누의 학업 성적이 뛰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무난하게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의 평범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19살의 아누는 시드니를 떠나 호주의 수도이자 가장 큰 내륙 도시인 캔버라로 향했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캔버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우아한 현대 도시로 오세아니아의 정원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캔버라는 시드니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두 도시는 약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누가 다닌 학교는 캔버라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였습니다. 이 대학교는 호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립종합연구대학교이자 유일한 공립대학교입니다. 아누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복수 전공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누에게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1학년 때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드니에 있는 가족이 너무 그리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누는 집에 자주 전화를 걸었고 심지어 하루에 5번에서 6번씩 전화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대학교에 간 지 6개월 만에 아누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아누의 아버지는 딸의 떨어진 성적과 심각한 가족 의존성을 걱정하여 아버지는 아누를 시드니로 데려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학교에 다시 다니는 것을 권했습니다. 결국 아누는 잠시 휴학을 결정하고 고향 시드니로 돌아갔습니다. 1년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온 아누는 사이먼 윌시라는 남학생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애는 아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아누의 학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먼저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누의 연애 경험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사이먼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누는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고심 끝에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이 일은 아누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누는 자주 시드니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한 번은 우연한 기회로 조 생크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금세 친해져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누는 사이먼과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누는 시드니에서 며칠을 보낸 후 캔버라로 돌아가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조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캔버라에 있는 아누의 남자친구 사이먼은 아누가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누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누는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사이먼이 그녀를 지능이 낮다고 말한 것에 크게 상처받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아누의 학업 성적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와 체형에만 신경을 쓰며 처음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몇 시간씩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약물을 복용했던 아누는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과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살이 찌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누는 체중 조절에 집착하다 결국 거식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식증은 아누의 다이어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누는 종종 부모님 앞에서 처진 피부를 보여주며 그게 모두 지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자신이 뚱뚱하다고 고집했지만 사실 당시 그녀의 체중은 40kg에 불과했습니다. 아누는 여러 번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하여 지방 흡입 수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아누가 사이먼과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 조는 항상 그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조는 1971년 6월에 태어나 아누보다 한 살 위였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4살 어린 남동생 안토니 생크가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 생크와 아버지 니노 생크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인 네 식구는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뉴캐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뉴캐슬은 호주 동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항구를 중심으로 건설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수출 항구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의 남서쪽에는 아누가 살고 있는 캔버라가 위치해 있으며 두 도시는 500km 떨어져 있어 차로 5시간이 걸립니다.
조는 밝은 성격과 뛰어난 성적으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 항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죠. 조는 24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토목공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고 2달 뒤 뉴캐슬로 돌아와 토목공학 회사에 취직하여 가족들과 행복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들 일가족은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식탁에 둘러앉아 각자의 일상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우가 나타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은 매일 오후 6시였는데 그들만의 소중한 시간은 안우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안우는 매일 저녁 조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조의 부모님은 이에 매우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참다 못한 조의 부모님은 안우에게 통화 시간을 늦춰달라고 부탁하며 식사 후에는 얼마든지 조와 통화를 해도 좋다고 말했죠. 처음에 안우는 그들의 요구를 따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우를 너무 사랑하는 조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안우의 전화가 오면 모든 것을 멈추고 안우와의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잦은 통화뿐만 아니라 조는 주말이면 지친 몸으로 5시간씩 운전하여 뉴캐슬에서 500km 떨어진 캔버라로 향했습니다. 그는 캔버라에서 하루나 이틀을 보낸 후 다시 뉴캐슬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조의 부모님은 점차 아들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았고 안우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그의 부모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에게 조종당하지 않도록 충고했지만 안우와 사랑에 빠진 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만에 조는 캔버라로 이사를 가 안우와 같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캔버라 외곽의 안틸 스트리트 79번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주로 대학생들이 살고 있었고 안우의 학교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지만 안우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우는 다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심지어 온몸이 불편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밤에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이후 안우는 섭식장애, 불면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근육 위축증으로 숨지게 될 거라 생각했고 나중에는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렸다고 하면서 몸이 계속 뜨겁고 피부 아래에 무언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머리가 목에 붙어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안우의 아버지는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안우는 계속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냥 자신의 신체적 건강이 나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안우의 정신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아주 즐거워하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우는 자신의 상태에 절망감을 느껴 여러 의사들을 찾아갔고 정신과 의사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사들이 내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우의 병은 호전될 수 없었고 그녀는 학교 수업에 자주 결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수업에 참석하더라도 항상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친구들에게 완벽하고 자랑스러운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우는 심지어 스스로의 목숨을 끊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했고 때때로 방 안에 틀어박혀 2주 동안이나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실 안우의 부모님은 안우가 20대 초반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우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캔버라의 정신건강위기 대응팀과 같은 전문가들을 찾아가 딸을 도우려고 했지만 안우는 검사를 거부하여 그들은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안우의 정신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는데 이에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조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아 안우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조의 칫솔에 자신의 체액을 떨어뜨려 조도 감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안우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안우는 자신이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존 능력을 잃고 결국 비참하게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항상 자신의 곁에서 지켜주는 남자친구 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조와의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는 안우에게 토근 시럽이라는 약을 언급했는데 그 약은 토근에서 추출한 약으로 거담제와 구토제로 사용되며 체중 감량 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안우는 조에게서 토근에 대해 듣고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점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안우는 자신이 조 때문에 약물에 중독되어 건강이 나빠졌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됐다고 조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얘기한 모든 질병은 사실 안우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안우는 친구에게 현재 남자친구 조와 전 남자친구 사이먼 그리고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말한 모든 의사를 없애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사건 2달 전 안우는 친구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다비 라오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함께 자결에 관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안우는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우의 아버지는 딸의 차량 트렁크에서 딸의 옷들이 가득 찬 것을 발견했는데 옷에는 가격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분명 딸은 옷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 예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우는 자신의 물건들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안우의 부모님이 의아해하며 이유를 묻자 안우는 본인이 집에만 있어 물건들이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안우는 사격독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려 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 마약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안우는 법학과 남학생에게 500달러, 한화로 약 68만 원의 마약을 구입하여 2개의 주사기에 담았습니다. 남학생은 호기심에 안우에게 왜 그렇게 많은 양을 샀냐고 물었는데 안우는 자신이 곧 누군가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학생은 안우에게 진정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안우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안우는 브로윈 카맥이라는 여성에게 수면제를 구했습니다. 안우는 친구 마다비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고 두 사람은 조를 해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다비는 안우에게 자신의 팔에 주사 연습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마치 일종의 의식을 치르고 싶었던 것처럼 안우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자신과 남자친구를 위한 작별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안우는 친구 마다비와 함께 법학과 학생들을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 마다비는 파티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팔에 있는 바늘 자국을 보여주며 그것이 안우가 조를 해치기 위해 자신에게 주사 연습을 하여 남긴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안우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조와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안우가 혼자서 결정한 것이었고 조는 여자친구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안우는 먼저 조를 숨지게 하고 그 후 자신도 조를 따라가기로 계획했습니다. 1997년 10월 20일 월요일 작별 파티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파티에는 약 1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아무도 안우의 특별한 약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조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학과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범죄가 일어나도록 방관했습니다. 파티는 아주 평범하게 진행되었고 안우와 조는 친구들 앞에서 매우 다정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친밀한 행동에 속았을 것입니다. 모두는 서로 사랑하는 커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고 안우의 말을 모두 농담으로 여겨 그녀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떠나자 안우는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수면제를 조의 커피에 넣어 그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기절시켰습니다. 그 후 안우는 조에게 마약을 주사했는데 다행히 주사량이 부족하여 조는 살아남았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조는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을 섭취한 걸 알지 못했고 그냥 파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안우는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며칠 뒤 1997년 10월 24일 금요일 두 번째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은 여전히 안우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조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벼운 마음으로 작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안우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우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우의 계획이 그냥 농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티는 예상대로 무사히 끝났지만 진짜 비극은 사람들이 떠난 후에 발생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파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난 뒤 안우와 조, 마다비만 남게 되었습니다. 안우는 다시 계획을 실행하여 첫 번째 파티 때와 같이 먼저 수면제를 조의 커피에 넣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조에게 마약을 주사했습니다. 그때 친구 마다비는 옆에서 안우의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 마다비는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날 밤 파티가 끝나고 한 친구가 마다비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마다비는 집으로 돌아가 친구에게 전날 밤 파티가 끝난 후 안우가 조를 해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친구는 즉시 안우에게 전화하여 정말 조를 해쳤는지 물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우는 신고하면 자신과 조를 망칠 거라고 신고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안우와 마다비의 간곡한 부탁에 그 친구는 결국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우는 친구 마다비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다비가 안우의 집에 도착하자 안우는 모든 책임을 마다비에게 돌리며 탓했습니다. 화가 난 마다비는 안우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조가 살아있어 안우는 다시 차를 몰고 마다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조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안우와 마다비는 돈을 찾으러 외출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다비가 안우의 집을 떠난 후 안우는 다시 조에게 마약을 주사시켰고 혼수 상태에 빠진 조를 누워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점심때쯤 안우는 본인에게 수면제를 제공한 브루윈에게 전화를 걸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안우의 범행을 눈치챈 브루윈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안우에게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지만 안우는 안 돼. 그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화낼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우는 누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브로위는 안우의 남자친구 조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브로위는 조의 상태를 물어본 후 빨리 조에게 인공호흡을 하라고 했습니다. 안우는 전화를 내려놓고 브로윈의 말대로 했지만 20초 정도 지난 후 브로윈에게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윈은 조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계속 인공호흡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안우는 몇 초만 실행하다가 다시 브로윈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치며 늦었어. 그는 숨을 쉬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브로윈은 안우에게 구급차만 부르면 조가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안우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브로윈이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브로윈은 안우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브로윈은 조가 자신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말하자 안우는 마음을 바꿔 브로윈이 올 필요는 없고 그냥 대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브로이는 안우의 주소를 물었지만 안우는 계속 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브로이는 안우에게 직접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20초도 안 돼 안우는 다시 브로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응급전화를 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이는 잘 들어. 지금 긴급전화를 걸면 네 남자친구가 깨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고의 상해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어 라고 설득했습니다. 브로윈의 설득 끝에 안우는 결국 응급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 12시 10분, 조가 쓰러진 지 30시간이 지난 후 안우는 드디어 응급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원에게 조가 집안 곳곳에 토했다며 그의 호흡이 매우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초에 한 번꼴로 숨을 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조의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담원은 안우의 이름과 주소를 물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올리비아라고 하며 엔티 스트리트 30번지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상담원이 여러 번 확인한 후에야 안우는 진짜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구급차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안우는 매우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구급대원들에게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며 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일련의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조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인의 예상대로 조가 세상을 떠나자 안우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이럴 리가 없어. 우리는 함께 떠나야 했어. 이렇게 되면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조의 몸 위에 엎드려 날 떠나지 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후 경찰도 현장에 도착하여 안우를 조의 곁에서 떼어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조는 여러 약물의 영향으로 구토를 하고 결국 구토물을 흡입하여 질식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바로 안우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다소 불안해 보였지만 정신 상태는 또렷했습니다. 저녁 10시 안우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안우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두 손을 깍지 끼고 내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1997년 10월 28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안우는 고의 상해 혐의로 마다비는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을 같은 재판에 심리하려고 했지만 이후 판사는 증거 하나가 문제가 되어 안우가 한 짓인지 마다비가 한 짓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은 두 사람을 따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우의 변호팀은 안우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안우가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반박하며 안우가 친구들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고 치명적인 약물 복용량을 확인한 적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안우가 그날 밤 범행을 저지를 때 이성적이었으며 그녀의 목표는 단지 조의 목숨을 끊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9년 6월 판사는
안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후 법원은 안우가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안우에게 10년의 징역형과 4년간 가석방 금지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마다비는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안우가 이전에 구금된 몇 년을 포함하면 실제 형기는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2년 후 안우는 29세의 나이로 가석방되었습니다. 복역 기간 동안 안우는 시드니 대학교에서 범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출소 후 그녀는 시드니 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하여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안우의 박사 논문은 여성 범죄와 그 배경 원인 분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안우는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불쌍한 조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안우는 출소한 후 조의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자신이 왜 조를 해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안우의 사건은 이후 소설과 영화로 제작되어 그녀는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외출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걱정했습니다. 여러분은 판사가 안우에 대한 판결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감금되었다가 8년 반 만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탈출 후 그녀는 자신을 감금했던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많은 의문점을 발견했고 세상에는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습니다.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나타샤 캄푸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8년 2월 17일 나타샤 캄푸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브리기타 시르니와 아버지 루드비 코우는 사이가 좋지 않아 나타샤가 어릴 때부터 별거했습니다. 부모는 번갈아가며 나타샤를 돌봤지만 둘 다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고 화가 나면 나타샤를 욕하거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나타샤가 살던 동네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 모두 비엔나 정부에서 건설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웃들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 근처에는 술에 취해 떠드는 사람이나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환경 속에서 나타샤는 항상 억압된 삶을 살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기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겨워했습니다. 1998년 3월 2일 나타샤는 처음으로 혼자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머니 브리기타가 데려다 주었지만 이제 10살이 된 나타샤는 마침내 혼자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타샤는 책가방을 메고 집에서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약 2km 거리로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나타샤는 10분 정도 걸었을 때 앞쪽에 하얀색 펜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나타샤를 응시하고 있었고 겁을 먹게 된 나타샤는 무서워서 그 남자를 피해 길을 건너려고 했지만 두려운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아무렇지 않게 곧장 걸어갔습니다. 나타샤와 남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나타샤가 남자 옆을 지나려는 순간 남자가 나타샤를 붙잡아 옆에 있던 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타샤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남자는 곧바로 그녀를 제압하고 큰 소리 지르지 마. 움직이지도 마. 내 말만 들으면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나타샤는 너무 놀라 말도 할 수 없어 그녀는 남자의 지시대로 차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하얀색 벤을 운전하여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나타샤는 차창 밖으로 숲길, 전봇대, 스쳐 지나가는 집들을 보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약 30분쯤 지났을까 차는 어느 차고로 들어가 멈춰 섰습니다. 남자는 파란색 담요로 나타샤를 감싼 채 어둠 속에서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타샤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먼지와 습기 찬 냄새만 코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남자가 몇 개의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나타샤는 거칠게 끌려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히고 나타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얇은 스티로폼 매트리스를 가져왔습니다. 매트리스 아래는 딱딱한 나무판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트리스 외에는 파란색 담요 하나만 있었고 나타샤는 그걸 덮고 몸을 녹였습니다. 방에는 베개가 없어 나타샤는 재킷을 벗어 네모난 모양으로 접어 임시 베개로 삼았습니다. 남자는 나타샤의 책가방을 가져가고 신발까지 태워버리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린 소녀는 본인이 납치되어 아마 그 어두운 곳에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겁니다.
3월 2일 나타샤가 혼자 학교에 가던 날 오후 학교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나타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녀의 어머니는 학교로 전화하여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나타샤가 당일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게 된 그녀의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998년의 CCTV 시스템은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화질도 선명하지 않아 어린 소녀의 행방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월 3일 TV에는 실종자 찾기 방송이 나갔고 경찰은 나타샤를 목격한 사람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소녀는 나타샤의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의 중간 지점쯤 되는 원형교차로에서 오전 7시 20분경 빨간색 재킷을 입은 나타샤가 2명의 남자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로 오른쪽에 세워진 하얀색 밴에 나타샤를 강제로 태웠습니다. 이 정보 외에는 경찰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얀색 밴은 당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 범인을 찾기 위해 하얀색 밴 소유주 1,520명과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650명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타샤는 세상에서 사라졌고 그 후로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납치범이 몸값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나타샤의 어머니 브리기타의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브리기타의 전화번호가 공개된 후 자신이 나타샤를 납치했다는 전화가 빗발쳤지만 모두 사람들의 장난 전화였습니다. 그러다 4년의 세월이 흘러 2002년 7월 18일에 한 사립탐정이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모두 헛수고라고 주장하며 진짜 범인은 바로 나타샤의 어머니 브리기타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브리기타가 사업가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두 사람은 함께 도망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타샤는 두 사람의 관계에 방해가 되었고 브리기타와 사업가는 나타샤를 살해하여 연못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말하는 연못에서 시체를 찾으라고 요구했고 그의 주장은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론의 압박으로 경찰은 결국 연못에서 시체를 찾기로 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4년이란 시간은 또 빠르게 흘러 2006년 8월 23일 오후 1시 한 노인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창문을 두드리며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뼈만 남은 듯한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녀는 8년 반 전 실종된 나타샤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8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탈출을 했을까요? 그녀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사람들은 빨리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나타샤는 자신을 납치한 남자의 이름이 볼프강 프리클로필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 이름을 듣자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볼프강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35세의 미혼이었던 그는 지멘스 회사의 통신기술자였고 범죄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는 비엔나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스트라스 호프에 살았으며 혼자 살고 있었고 하얀색 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경찰에게 사건 당일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증인이 없어 그의 말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밴을 조사했지만 건설 현장에서 가져온 고무만 가득했고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밴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사진만 몇 장 찍어 파일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나타샤를 구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볼프강은 1962년 5월 14일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신발가게 점원, 아버지는 줄 판매원이었고 그는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와 어머니와의 관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아마도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 방식 때문인지 그는 다른 여성들에게서 우월감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볼프강은 여성은 온순해야 하고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며 무엇보다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 날씬한 몸매는 그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금발의 인형처럼 예쁜 나타샤를 보자 주저없이 아이를 납치했습니다. 그는 나타샤를 자신의 집 차고 지하실에 가두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당시 가족과 경찰이 나타샤를 애타게 찾고 있을 때 지하에 갇힌 나타샤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볼프강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고 그의 냉정하고 변덕스러운 태도를 견뎌내야 했으며 또 그의 눈치를 살피며 탈출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방에 갇혀 볼프강이 매일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길 기다렸지만 나중에는 볼프강이 지하실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여 나타샤는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볼프강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볼프강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타샤가 아무리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더라도 볼프강은 쉽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타샤를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싶어 했습니다. 또 나타샤에게 무엇을 주든지 받아들이라고 강요했고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실시하며 나타샤를 자신의 노예로 여겼습니다. 나타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볼프강은 그녀를 매우 은밀한 비밀 공간에 가두었습니다. 이 비밀 공간에 들어가려면 여러 장애물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먼저 차고 바닥에 있는 매우 은밀한 비밀문을 찾아야 합니다. 비밀문을 열면 계단이 나오고 계단을 내려가면 장롱과 타이어가 보입니다. 장롱과 타이어를 치우면 뒤에 70cm 높이의 작은 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문의 뒤에는 매우 좁은 통로가 있고 그 통로를 따라 기어들어가 끝까지 가면 150kg의 무게의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문이 나타납니다. 그 문을 열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중으로 된 나무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나타샤의 방에 도착합니다. 5평 남짓한 좁고 습한 공간입니다. 나타샤는 볼프강이 자신의 방에 들어올 때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장벽들로 둘러싼 비밀 공간은 마치 절망의 감옥과 같았습니다. 만약 볼프강이 먼 여행을 떠나거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세상을 떠난다면 나타샤는 5평 남짓한 공간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톨의 식량과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닿을 때까지 말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오는 답답함과 불쾌함은 나타샤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방에는 창문이 없었고 습기로 가득 차 축축했으며 곰팡내가 진동했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져도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방 안을 기어다녀 나타샤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볼프강은 방에 환풍기를 설치했지만 품질이 좋지 않아 소음이 컸고 오래 돌리며 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날개가 녹아 더욱 귀청이 찢어지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날개가 완전히 부서지고야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잃고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는 것은 나타샤의 악몽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볼프강은 나타샤를 지하실에 잠시 가둔 후 그녀가 도망칠 용기가 없다고 판단한 후 자신만의 노예 훈련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의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을 치고 나타샤를 위층으로 데려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나타샤의 지문과 머리카락이 방에 남아 발각될까봐 볼프강은 나타샤가 만진 곳을 반복해서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타샤에게 비닐봉지로 머리카락을 꽉 싸매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비닐봉지가 너무 꽉 조여 불편했던 나타샤는 볼프강에게 가위를 달라고 해서 머리카락을 전부 짧게 잘랐습니다. 하지만 볼프강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나타샤의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때론 볼프강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나타샤는 창문으로 뛰어나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볼프강은 나타샤의 목을 조르고 심하게 때리며 그녀가 애걸복걸 할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는 나타샤가 우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나타샤가 참지 못하고 볼프강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러자 그는 나타샤의 목을 조르고 욕실로 끌고 가 머리를 물속에 담갔습니다. 그러면 나타샤의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나타샤가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면 볼프강은 그녀를 쓸모없는 존재, 천한 존재라고 욕하며 절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볼프강은 폭력과 욕설뿐만 아니라 나타샤의 삶의 모든 면에서 그녀를 억압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나타샤에게 음식을 줄 때 볼프강은 먼저 음식의 먹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샤 앞에서 아주 작은 조각만 잘라서 주며 나타샤가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나타샤는 매일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애걸해도 볼프강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음식량을 결정했고 성장기의 나타샤가 힘든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볼프강은 나타샤가 방에만 틀어박혀 움직이지 않아 많이 먹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나타샤는 지식에 대한 갈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볼프강의 괴롭힘을 견디고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집안일을 해야 했지만 나타샤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볼프강은 책에 대해서는 의외로 후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나타샤에게 사전과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을 사주었습니다. 나타샤는 수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볼프강에게 수학 문제를 내달라고 부탁했고 방 한구석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면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볼프강은 수학을 잘했었기 때문에 나타샤는 그에게 채점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볼프강은 나타샤의 진심 어린 부탁을 그녀를 조롱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나타샤가 푼 문제를 받아서 답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빨간색 펜으로 모든 답에 큰 X표를 그었습니다. 그는 나타샤가 책을 읽고 심심함을 달래는 것을 허용했지만 나타샤가 지능을 드러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인의 지배력을 잃고 자신의 열등감을 느낄까 봐였죠.
이 기간에 나타샤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탈출 계획을 세웠고 여러 번 기회를 포착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볼프강은 항상 그녀의 생각을 예측하고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해치거나 너를 해치거나 혹은 너를 본 모든 사람을 해칠 거야. 볼프강의 끊임없는 감시 외에도 탈출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많은 변수가 있었고 나타샤는 항상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볼프강이 나타샤를 데리고 거리로 오다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마침 다른 사건 때문에 경찰이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구할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한 경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친절해 보였지만 나타샤의 절박한 눈빛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볼프강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경찰관은 아무 의심 없이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타샤는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긴 3096일이 흘러갔습니다. 나타샤의 이름은 더 이상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고 그녀의 사건 기록은 경찰 기록 보관소에서 점점 잊혀갔습니다. 가족들은 나타샤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녀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아무도 나타샤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2006년 8월 23일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나타샤가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지난 3096일과 똑같은 평범하고 절망적인 하루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1시쯤 볼프강은 나타샤에게 차를 청소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볼프강은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공청소기 소리가 너무 커서 볼프강은 전화 내용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약 11m 떨어진 수영장으로 가서 전화에 집중했습니다. 나타샤는 볼프강을 쳐다보았고 잠그지 않은 마당문과 전화에 정신이 팔린 볼프강을 보고 이때다 싶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진공청소기를 내려놓고 청소기 소리에 가려진 채 평생 가장 빠른 속도로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옆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여 이번에 나타샤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볼프강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볼프강은 나타샤가 도망친 것을 알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직감하여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차를 몰고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가 기차레일 위에 누워 목숨을 포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국을 뒤흔들었던 납치 사건은 볼프강이 숨진 것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나타샤가 구출된 후 언론은 그녀를 끊임없이 인터뷰하며 몹쓸 짓을 당했는지 볼프강이 그녀의 음란한 영상을 찍었는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모든 질문에 단호하게 부인했고 다른 사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힘겹게 얻은 자유를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피해자로만 바라보는 시선도 원치 않았습니다. 볼프강이 가한 상처는 이미 아주 고통스러웠고 그녀는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으로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0년 9월 나타샤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담은 책 3096일을 출판했습니다. 2013년에는 같은 제목의 영화가 제작되었고 나타샤는 책과 영화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과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맞이했습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하는 것은 2016년 인터뷰에서 나타샤는 기자와 같이 8년 반 동안 자신을 감금했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볼프강이 자신의 목숨을 끊은 후 나타샤는 배상금으로 그 집의 3분의 1을 소유하게 되었고 나중에 볼프강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나머지 3분의 1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그 집을 방문하여 마당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또한 볼프강은 생전에 빨간색 BMW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타샤가 탈출한 날 볼프강은 그 차를 몰고 경찰의 추격을 피했습니다. 볼프강이 세상을 떠난 후 나타샤는 그 차를 몰고 자신을 납치했던 오두막으로 돌아가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볼프강이 남긴 차를 소중히 하는 나타샤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타샤가 볼프강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심지어 나타샤의 어머니도 볼프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추적 조사했던 경찰서장도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사건에 많은 의문점과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공범 문제입니다. 목격자는 나타샤를 납치한 사람이 2명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 명은 나타샤를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은 운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탈출 후 자신을 납치한 사람은 볼프강 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가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니면 나타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홀자펠입니다. 그는 볼프강과 같은 지멘스 회사에서 일하며 두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니스트는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고 때때로 볼프강에게 통신장비 설치를 부탁했습니다.
볼프강은 나타샤를 납치한 후 어니스트에게 나타샤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타샤는 어니스트가 볼프강의 공범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볼프강을 화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볼프강이 숨진 날 그는 자동차를 몰고 쇼핑몰 주차장에 갔다가 어니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며 어니스트에게 기차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니스트는 볼프강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것을 몰라 그를 기차역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 후 볼프강은 기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볼프강이 숨진 후 나타샤는 어니스트와 자주 통화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사람은 5시간 동안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바탕으로 어니스트의 진짜 정체에 대한 많은 추측이 나왔지만 나타샤는 후속 인터뷰에서 어니스트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니스트는 볼프강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으로 인터뷰에 응하여 자기 생각을 밝혔습니다. 2008년 경찰은 나타샤 사건의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조사팀장은 볼프강의 몸에서 기차에 친 흔적 외에 다른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볼프강이 누군가에게 해치게 된 후 기차 레일에 버려져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으로 위장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는 볼프강의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2010년 1월 8일 비엔나 검찰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나타샤 사건의 납치범은 볼프강 혼자였다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공식 성명이 발표된 6개월 후 조사팀장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졌습니다. 그의 선택과 나타샤 사건이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시기상으로 사람들의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조사팀장의 결말은 이 사건의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2012년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미국 FBI에 도움을 요청하며 나타샤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공범 문제 외에도 나타샤의 어머니 브리기타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 사립 탐정이 브리기타가 불륜 관계를 맺었고 나타샤가 두 사람의 관계에 방해가 되어 사업가와 함께 나타샤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나타샤가 무사히 돌아오면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브리기타를 의심하는 사람은 그 탐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전직 판사 마티는 나타샤가 실종된 후 브리기타가 나타샤 납치 사건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브리기타와 볼프강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브리기타가 나타샤를 해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납치를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증인들은 브리기타가 나타샤를 때리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브리기타의 아파트에서 나타샤의 이상한 포즈를 취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딸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2008년 5월 15일 브리기타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나타샤도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찾아낸 사진에 대해서 브리기타는 그냥 찍은 사진일 뿐이라며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브리기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그녀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나타샤는 볼프강이 숨지게 되어 슬퍼했고 그의 집을 관리하고 그의 차를 몰았습니다. 언론은 그녀가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나타샤가 볼프강에게 애착을 느껴 그를 동정하고 그리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볼프강에게 애착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를 동정하고 이미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나타샤는 볼프강과 8년 반 동안 함께 지내며 그의 숨겨진 어두운 면을 목격했습니다. 볼프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절했지만 사실 그는 내심 사회와 주변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갈망과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두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위해 노예를 납치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평범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삶을 특별하고 위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타샤는 볼프강이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을 고문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타샤는 볼프강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나타샤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볼프강을 용서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만약 그녀가 볼프강의 모욕과 고문을 용서하지 않고 증오심을 키웠다면 언젠가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무너졌을 것이며 절대 탈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용기와 끈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인은 분명 볼프강 혼자였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